네, 안녕하세요. 멘탈리즘무대의 철영입니다. 네, 어제 미국 증시의 큰 하락 이후 오늘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와 S&P는 소폭 하락했지만 나스닥은 소폭 상승했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오늘 가격 움직임을 보시면 위아래로 수차례 요동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3대 지수가 오르고 내린 폭도 대단히 적고 방향도 제각각임을 알 수 있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 매수세와 매도세가 서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약한 밀고 당기기를 하다 타협으로 끝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한 베팅을 두고 서로 확신 없이 관망하는 모양새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케이스란 3월에 금리가 0.25%포인트만 오르고 최종 금리는 5.5%까지 오르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경우와 3월에 금리가 0.5%포인트 오르거나 최종 금리가 5.75% 이상으로 오르거나 내년 중반에나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경우 이 두 가지의 금리 약세 케이스와 금리 강세 케이스를 두고 시작된 베팅을 얘기합니다. 한쪽은 이미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허용 가능한 수준에서의 금리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시장이 현재의 상승 방향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케이스는 시장의 허용 가능치를 초과한 케이스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시장이 방향을 돌려 오던 길을 되돌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직은 확실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시장도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에 베팅을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 것이죠. 일단 오늘도 몇 가지 정보가 나오기는 했는데 시장의 방향에 대한 확신을 주기엔 부족했습니다. 일단 지난 FOMC의 회의록이 발표되었는데 연준은 현재 물가가 연준의 목표와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경기가 하방 경직성을 보이며 높은 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견 매파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얘기인데요. 이 정도의 의견은 파월의 연설 때도 다 나왔던 내용이고 또 최근 있었던 연준 의원들의 인터뷰에서도 수차례 반복됐던 내용이죠. 따라서 이미 시장이 알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베팅 방향을 결정짓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인 오늘은 매주 발표되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또 미국 GDP 2차 추정치 발표도 있는데요. 아마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겁니다. 실업수당 청구는 최근 계속됐던 20만 건 이하의 수준을 유지할 것이 뻔하고 GDP도 1차 추정치도 아니고 확정치도 아닌 2차 추정치이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 결론은 금요일 발표되는 PCE 물가지수 결과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물가가 낮아지지 않는다는 신호가 보인다면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예상보다 더 높일 수 있겠다는 베팅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 종료를 기대하고 미리 올라왔던 시장은 그 시기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반등하는 시기도 뒤로 밀려야 하죠. 따라서 당분간 하락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신호가 포착되면 시장이 예상했던 타이밍에 금리 인상이 종료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시장은 현재의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없게 되죠. 따라서 잠깐의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반등을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시장도 방향을 못 잡고 갈팡질팡했던 것처럼 현재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대체 어느 쪽에 베팅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국이 이러하다 보니 서로 앞다퉈 시장은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측들도 결국은 대체로 50% 정도의 정확성밖에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예측을 크게 신뢰하고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 3월 JP모건의 유명 분석가 중 한 명인 마테즈카는 현재 시장의 약세는 일시적인 것이며 주식시장은 정고점을 넘어 추가적인 상승을 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 시기는 주식이 정점을 찍고 조정을 받았던 시기죠. 하지만 그의 전망은 틀렸습니다. 결국 그것이 하락장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이 분석가가 최근에는 정반대의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반등은 가짜 랠리고 앞으로 전저점을 뚫고 더 하락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시점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년 전에는 정점을 찍고 조정을 받았을 때 정고점을 넘어 더 갈 거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됐죠. 그리고 이 차트를 정확하게 뒤집은 것처럼 바닥을 찍고 상승한 이 타이밍에 전저점을 뚫고 더 내려갈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유명 분석가의 분석조차 안 맞는 경우가 허다하며 결국 시장 예측은 누가 하든 최종적으로는 5대5의 동전 던지기로 수렴한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따라서 가격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를 예측하여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가격은 거의 랜덤 무빙이기 때문에 예측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가의 본질인 기업 가치는 예측이 가능하죠. 가치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며 가격과 달리 랜덤 무빙이 아닌 선형적인 변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체가 되는 가치를 정확히 붙잡고 있으면 단기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가격은 시간에 맡겨두면 알아서 본체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업의 가치를 파악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의 실적 보고서를 분석하는 일이죠. 기업이 현재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길에서 이탈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최근 떠오른 AI 열풍에 맞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인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엔비디아는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시장 기대치를 만족시켰습니다. 또한 다음 분기 가이던스 역시 65억 달러의 매출로 시장 예측치였던 63억 3천만 달러를 초과했는데요. 이렇게 이번 분기 실적과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모두 시장 기대를 뛰어넘으면서 애프터마켓에서 9% 가까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엔비디아가 이렇게 오른 것은 단순히 실적이 괜찮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뛰어난 경영자이기도 한 젠슨 황이 최근 시류를 잘 간파하고 그에 맞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젠슨 황은 실적 발표에서 현재 AI가 변곡점에 있으며 모든 기업이 AI 개발을 위해 엔비디아의 그래픽 칩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챗 GPT와 같은 제너레이트 AI의 기술 개발에 고성능 GPU가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AI용 GPU의 매출은 데이터 센터 매출에 포함이 되는데 전년 대비 11% 증가한 모습을 보이며 전년 대비 46% 감소한 게이밍 매출을 압도하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이번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급등한 것은 경기 둔화로 인해 급감한 게이밍 매출 대비 강력했던 데이터 센터 매출을 보여주면서 향후 엔비디아의 GPU가 AI 개발의 필수이고 AI의 필요성이 증가할수록 엔비디아의 실적 역시 따라서 증가할 것이란 점을 투자자들에게 잘 어필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한국인 투자자들에게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던 또 하나의 주식 루시드는 실적 발표 이후 엔비디아와는 반대로 9%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루시드는 2022년에 7,180대의 차량을 생산했고 이 중 4,369대를 배송했습니다. 루시드는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2만 대를 생산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3분의 1 정도밖에 생산하지 못했고 배송은 그것에도 훨씬 못 미쳤습니다. 또한 2023년 올해의 기대치도 2021년 발표했던 2만 대에 훨씬 못 미친 1만 대에서 1만 4천 대의 차량 생산이 될 것이라 얘기하면서 투자자들을 또 한 번 실망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급락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어느 누구도 장담한 것만큼의 전기차 판매와 수익성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전기차 전환으로의 찬란한 미래를 입으로는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계획대로 하고 있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순수 배터리 전기차로 이익을 내는 기업은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기존차 업체들은 현재 잘 팔고 있는 내연기관차 대신 팔면 팔수록 손해인 전기차로의 전환이 딜레마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신생 전기차 업체들은 오늘 루시드가 증명한 것처럼 결코 쉽지 않은 대규모 양산화를 성공시켜야 하는 크나큰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론 머스크가 강하게 우려했던 부분이죠. 따라서 이 전쟁이 끝났을 때 승자는 의외로 소수일 수 있으며 그 소수가 모든 이익을 독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기업에 베팅을 하려면 회사가 얘기하는 황금빛 미래는 무시하고 실제로 전기차의 생산 능력과 수요가 기업이 말한 대로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익성이 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실적으로 그것을 증명한 기업만이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기차 경쟁에서 살아남아 투자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전히 모든 기업이 전기차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2030년 이후 내연기관차 판매가 점진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시점이 오면 본격적으로 수많은 자동차 기업이 사라지고 소수의 기업만이 살아남아 이익을 독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빙하기와 같은 거죠. 마치 세상을 지배하던 공룡들이 사라지고 포유류가 새 세상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것 같은 일이 자동차 시장에서도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2030년에서 2040년 사이가 되겠죠.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정리해봤고요. 결국 금요일이 가장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미리 알 수가 없죠. 따라서 장기 투자자라면 미리 해야 할 것, 금요일에 맞춰 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장기 투자자는 방향을 예측해 기민하게 움직이는 투자자가 아니라 뚝심 있게 자신의 포지션을 유지하며 본질인 가치를 따라가는 투자자입니다. 이리저리 움직이며 작은 이익을 취하는 투자자들을 보고 있으면 나도 저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드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투자자 중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투자자는 거의 없습니다. 잘 나갈 때는 화려해 보이지만 사라질 때는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저 지금 당장 눈에 띌 뿐입니다.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옆에 단거리 경기를 하고 있는 주자의 페이스에 휘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이 무엇을 하건 나는 나의 페이스를 지켜나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고집하는 그 포지션을 굳건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시간이 얘기해 줄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